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댄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미국이 정책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댄 버냉키 FRB 의장의 발언으로 반짝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5.41포인트 떨어진 8,449.56에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61제곱킬로미터를 민간에 매각합니다. 정부는 매각 자금을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 생활 지원에 필요한 토지를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펀드 수탁권은 지난해 말 6,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5%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 역대 최저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성과급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최근 설정된 지 10년을 맞은 국내 최장수 주식형 펀드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로스 펀드의 수익률이 무려 이제 303%라고 알려져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요. 자, 이는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 88%에 비하면 무려 3배에 달하는 아주 훌륭한 성적이라고 합니다. 불패 신화이면 또 재테크의 알짜라고 하는 강남의 이제 부동산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요, 정통 주식형 펀드로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템플턴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자산운용사이긴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무려 5년 6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죠?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우려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알코아의 분기 적자 소식에 25.41포인트, 0.3% 하락해서 8,448.58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7.67포인트, 0.5% 올라서 1,546.46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하락했는데요. 영국의 주택 판매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하락했다는 소식에 금융주와 광산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61% 떨어졌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1.75%, 프랑스 지수도 1.49% 하락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주식시장 최대 악재는 이제 기업 실적들의 악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알코아가 어제 실적 부진을 발표했는데요. 알코아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인데 전날 장 마감 후 내놓은 공시에서 지난해 4분기 6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이 영향으로 주가가 5.1% 폭락했는데요. 미국의 두 번째 프린터 생산 업체인 렉스마크도 작년 4분기 매출 부진과 감원 발표로 이날 10% 폭락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바클레이스가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5.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증권 부문을 모건 스탠리에 매각키로 한 시티그룹은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5.4% 상승했습니다. 증권 부문을 떼어내면 은행, 보험, 증권 등 백화점식 금융사업을 영위해온 시티그룹의 사업구조가 일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유가 반등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은 1.8% 올랐고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인 쉐브론도 1.4% 상승했습니다. 네. 자, 어제 미국에서 11월 무역수지 그리고 12월 달에 재정적자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 미국에서는 상반대 지표 2개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5년 만에 최저치인 40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 달에 567억 달러보다 16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인데요. 무엇보다 유가가 급락한 것이 원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석유의 25%를 소비하는 나라인데 유가 하락이 무역 수지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재정 수지는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미국의 재정 적자는
836억 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10월 시작된 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불과 3개월 만에 4,8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2008 회계연도의 사상 최고치인 4,5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올해 미국 버락 오바마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또 어제 나온 소식 중에 주목되는 것이 벤 버냉키 FRB 의장의 발언인데요. 버냉키 의장은 영국 런던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은행 지원 없이는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채 매입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자, 일시 오름세를 타던 유가가 다시 30달러대 후반까지 떨어졌던데요. 오늘은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예, 국제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소식에 감산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미국 동부 지역에 한파가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데요. 전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나 원유는 전날보다 0.19센트 올라서 배럴당 37.7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선물 시장에서도 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가 2.18달러 상승해서 배럴당 45.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알리 알 라이미 석유 장관은 2월 생산량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합의한 목표치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란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오펙 회원국들도 수입국을 상대로 2월 감산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오펙은 작년 9월 이후 하루 총 420만 배럴의 석유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화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유로 환율은 1.3177달러, 엔달러 환율은 89.13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네. 자, 유가는 약세, 그리고 달러는 강세라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이자리에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는 10.96포인트 올라서 11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78포인트 올라서 35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한 가운데요. 기관은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30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4일 만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반가운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조정 국면이 끝나고 재상승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책 당국이 내놓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7조 원대 중소 건설사와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조정 국면이 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또 오랜만에 그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였고요. 물론 외국인이 그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함께 방향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13일 만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외국인과 개인이 엇갈린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주가를 사고 주가 반등할 때 상승할 때 이제 매도하는 형태고요. 연초 이후로 외국인들이 계속 주가를 사면서 시장을 이끌어왔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 패턴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해서 저가 매수세를 개인과 외국인 모두 이렇게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패턴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들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까? 예,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날 포스코, 전북은행, S1, CJ, 포스렉 등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국재지, 제일기획, LG디스플레이, 신세계,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미 포스코에 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시장에 돌면서 상당 부분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IT 관련주, 디스플레이주들은 그래도 좀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영향을 예측에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기 위축에 따른 어떤 기업 실적의 일정 부분 악화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실적 발표가 이미 뭐 어느 정도 안 좋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50개 기업들의 4분기 순이익을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요. 현재 4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기당 14조에서 17조 정도의 순이익을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 순이익 규모가 감소했다라고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60% 이상 순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20%대의 감소세를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요. 지난 4분기에 코스피 지수가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 하향 조정된 것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실적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의 하락 속도보다는 기업 실적 전망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그 실적 부진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적 전망이 괜찮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기업 이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실적 전망조차도 그다지 밝지 않다.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도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쪽도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7년 3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지금 6개월 연속 이익 성장세가 마이너스권을 맴돌고 있고요. 네. 지난해 3분기까지는 주로 금융주의 실적 악화가 전체 기업들의 실적을 나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금융주들이 서브프라임 관련된 부실에 대해서 자산 상각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실적 악화를 주도해 왔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금융주보다는 이제 비금융주,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의 실적 악화가 현재 미국 기업 실적 악화를 주도하고 있는 형태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그 전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그 S&P 500의 실적 악화는 그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지만 비금융 섹터의 실적 악화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실적 악화가 금년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향을 보면 실물 경제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제조업 쪽의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 같고요. 자동차를 포함한 경기 민감 업종, 경기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소재, 그리고 에너지들의 실적이 대폭적으로 좀 악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별로도 이제 보시면 어느 업종이 좀 실적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초에 지난 10월 초죠. 10월 초에는 플러스로 전망이 되던 업종별 이익 전망치가 분기 말 최근에서는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쪽의 실적 시즌을 보시면서 금융주도 이제 중요하지만 금융주보다는 비금융주의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화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의 어떤 그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를 이겨낼 만한 그런 종목들에 관해서 좀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할 듯 보이는데요. 자, 어떤 그 기업들이 그런 범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예, 가장 크게는 지금 실적 전망치가 많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와중에서도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집계를 해보면 내수 관련 소비주들이 이에 많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라든가 KTNG, 그리고 이제 통신주에서는 LG데이콤, SKT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는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웅진 싱크빅,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내수 관련주들의 실적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그 실적 전망이 나빠지거나 향후 전망이 좀 어두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우리 증시가 그래도 전일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정확히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듯 싶은데요. 예, 어제 시장 상승은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동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부담감들이 또 오늘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높은 소재나 산업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기업군에 관해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 소재, 산업재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주가 조정에 대비해서 경기 방어적인 업종,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적이 크게 둔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통신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 업종은 4분기 같은 경우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세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KT나 KTF 같은 경우는 합병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향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이익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진출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J 인터넷이라든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업체도 S1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내수주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 이런 쪽에
관심에 초점을 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질 만한 분야로는 내수 그리고 경기 방어주 분야로 이제 좀 한정을 시켜라 그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오바마 시대를 맞아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요즘 들어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혜를 받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은 이제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 기대도 많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또 위험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테마와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그나마 나름대로의 사업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동양제철 화학이나 효성 정도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풍력 쪽에서는 유니슨 그리고 태웅 정도로 종목들을 제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부 이제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한 여러 가지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보다는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기업과 또 업종, 테마에 관한 설명까지 상세하게 청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상승세를 과연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오늘 장에 개장 전 분위기를 감지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코스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대오토넥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이 무산됐다는 이유에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1%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KB금융,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주들, KTNG, 그리고 SK케미칼이라든가 신도리코, 쌍용량의 대웅제약과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을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요즘과 같은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해서 시장의 관심을 부쩍 더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보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를 비롯해서 포스코가 보합세,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67, SK텔레콤이 마이너스 0.24와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마이너스 1.4%를 비롯해서 LG전자, KT, IT 관련주들도 하락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1% 중반에서 한 2% 정도의 하락세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요즘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는 갔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유통주의 대표주인 격인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주인 LG상사 같은 경우도 1% 조금 못 미치는 약보합세로 출발할 듯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1.37%의 하락을 비롯해서 키움증권, 동서, 평산, CJ홈쇼핑, 성광밴드, 다음, 포스데이터 등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태웅의 플러스 1.66%가 비교적 커 보이고요. 그 밖에 메가스터디와 소디포 신소재, 서울반도체 등등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코인판 같은 경우가 플러스 2.6%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 유니슨이 플러스 1.3%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보이는 하나투어, 동국산업 등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에 특수건설 현재 플러스 1.15%, 아이디스가 플러스 1.64%, 에이스디지텍이 플러스 1.82를 비롯해서 이화공영과 인선 ENT, 한국선제 등등이 비교적 좋은 모습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담러닝과 키림, 그리고 GS홈쇼핑, 서부트럭터미널, 크레듀, 파라다이스 등등은 하락으로 출발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 종목들의 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9시를 넘어서면서 이제 막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동시효과에 이어서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양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1%로 동시효과 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 현대중공업 역시 비슷합니다. KT와 현대차, 신세계 등등 모두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한지주와 KTNG, KB금융 등은 상승 내지는 보합세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오토넷이 동시효과 때 마이너스 11%에서 개장 시초가는 마이너스 0.7%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이 마이너스 2.85, 현대하이스코어와 STX 엔진 등등이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 되는 듯해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은 상승 종목과 하락세의 종목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SDG텍과 이화공영 등등이 2%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특수건설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광 관련주라든가 대운하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듯하고요. 태용이 플러스 2.49%를 비롯해서 평산과 서울 반도체 등등이 1.8에서 1.9%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SK 브로드밴드와 셀트리온, 키움증권, 동서 등등 상당히 많은 수의 대형 종목들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하락폭은 상당히 적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현대증권 투자 분석부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가 이렇던 호재 없이 5일 연속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등 뚜렷한 반전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실망감들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정부의 그 뉴딜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발표와 함께 SOC 투자의 확대라든가 LED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기대, 그리고 단기 조정에 대한 반발 매수가 일부 어우러지면서 어제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가 시티그룹의 증권 부분 매각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또 함께 그 버냉키 연준 은행의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에 대한 역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알코와 지이 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담으로 반등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에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6%가 하락한 1158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대응 방향도 함께 일러주십시오. 예,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수 1200선 안착에 실패한 가운데 지금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적 시즌을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선을 선회하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지루한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수급 측면에서도 본다면 연말 연초에 있었던 외국인 순매수세가 다시 중립으로 선회할 가운데 기관들에게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실적 시즌의 눈높이가 이미 낮춰지긴 했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서 유추해 볼 때 실적 쇼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잔존해 있어서 의미 있는 지수 반등에 걸림돌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경기와 실적 측면에서 적금이 상당폭 제한되어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시장은 정책 수혜 관련주라든가 실적 베이스와 좀 다소 거리를 둔 테마군 중심의 개별 종류 장세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과 종목에 관한 이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최근 큰 특징은 역시 지수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보다는 또 소형주의 상대적 거래들이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대형주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에 소형주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개인들이 대기성 매그 자금을 가지고 시장 접근이 용이한 소형주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는 소형주 중심의 시장 대응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견조한 성적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게임 업체인 M게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게임은 다양한 장르의 신규 게임 런칭과 해외 수출 확대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체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 게임 조화로에서 리스크 관리와 원가 개선에도 탁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8년과 09년 실적 추정으로 볼 때 타 게임 업체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에 대해 뜨는 가격 메리트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M게임이라는 한 기업 그리고 소형주에 보다 주목하라는 그런 조언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류영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중견 대기업에 대해 상반기 중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가 산업별로 구조조정에 큰 그림을 그린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는 와중에 나온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킬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 담보대출의 선순위 담보와는 달리 후순위 담보여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금액과 연체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파리, 하노이 등 세 곳의 해외지사를 폐쇄하고 뉴욕과 베이징은 인원의 절반을 감축했으며 호주 시드니에는 지사를 신규로 설립했습니다. 한전은 경영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외지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곳을 우선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부품업체들의 납품 거부로 공장 가동 8일 만에 다시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쌍용차는 보유 현금으로 부품을 사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장 재가동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노조는 쌍화이차의 기술 유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개의 상품으로 가족 모두를 보장해주는 통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기 부담스럽고 통합보험의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이어 중소생명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3년간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매년 12%씩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와 구입세를 감면하는 등 강력한 자동차 산업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자동차 산업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올 설 선물 세트는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원 이하의 초저가 선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샴푸, 치약, 비누로 구성된 4,900원의 생활용품과 효도 선물로 좋을 7,900원짜리 안마봉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판교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매매가와 전세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에 제로 프리미엄 매물이 나타났고 다음 달 입주하는 풍성 신미주 109제곱미터형 전세값은 1억 5천만 원으로 두 달 새 1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판교 물량은 분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명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종을 아우르는 금융백화점 형태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모델로 삼았었죠. 시티그룹의 핵심 자회사였던 투자은행 스미스 바니를 떼내기로 하는 등 사실상 그룹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내달 4일부터는 투자은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통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자, 이렇게 오히려 큰 시장에서 이렇게 큰 흐름 자체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금융 발전 모델로 삼았던 시티그룹이 하나하나 해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사실 많이 저는 이제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10년 전에 국제부에 근무를 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그 시티그룹이 당시에 그 트래블러스 그룹이라는 아주 그 기업 금융과 보험의 아주 거대 그룹이었는데요. 98년입니다. 98년에 합병을 할 때 세기 합병이라고 전 세계 언론들이 아주 세계적인 합병이더라면서 앞으로 이
그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이런 슈퍼마켓, 금융 슈퍼마켓이 21세기의 금융 강자가 될 거다. 막 그렇게 빵빠레를 울렸는데요. 네. 바로 10여 년 만에 이제 그 붕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브프라임 투자, 그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에 과다 수익을 노리고 대규모 투자했던 것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이 이제 올 들어서 경기 침체를 본격히 되면서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 신용카드 또 부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시티그룹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손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렇게 해체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은 지금 뭐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5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것도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씩 적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수조 원씩 분기마다 적자를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이미 2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고 250억 달러를 또 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 거대 공룡을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증권 부문 스미스 바니 주식 영업 부분이 오늘 판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시티 파이낸셜 우리나라 소비자 금융,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업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팔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비크담 콘딧 시티그룹 CEO 최고 경영자가 다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순수은행,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금 받고 대출하는 그런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로 우리 이제 겸허하게 돌아가겠다라고 아마 네.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금융 백화점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이런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로 삼았던 이런 기업들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어쨌든 그 모델의 수정 또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지금 시티가 추구했던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금융 백화점,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 슈퍼마켓이다. 예. 슈퍼마켓 그 모델 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걸 급격하게 수정할 거는 없다고 보고요. 예. 이제 그 원인, 시티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배울 점은 그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브프라임 투자 손실, 그 천문학적인 손실,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의 손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실상 이제 망조로 접어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투자나 이러한 실물과 괴리된 투자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다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심장한 제가 좀 에피소드를 얘기하겠는데요. 네.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제 지난해 한 중순쯤 시작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찰스 프린스 죄송합니다. 시티그룹 CEO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쫓겨난 상태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데요. 우리는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 큰 잔치는 언젠가 갑자기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그 큰 잔치에서 우리는 춤을 춰야 된다. 아직 큰 잔치가 우리가 접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바로 쫓겨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들도 이것이 과도한 어떤 버블이 생기고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을 얻을 때까지 어디 있고 버블 직전에만 빠지면 된다라도 이제 결국 빠지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한 리스크 관리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교훈을 삼아야 되고요. 백화점 모델이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만한 어떤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해이 의식,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데요. 미국 서프라임 사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땀에 따른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땀과 보상의 괴리였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그동안 그 과다한 버블 투자, 실물과 괴리된 과다한 그 차익을 어떤 연봉과 보너스를 놓이는 이런 월가 소수 계층들의 어떤 탐욕이 빚어진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어떤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에 관해서는 아무런 별다른 그 하자는 없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들의 실수, 그리고 어떤 그 과욕에서 따른 어떤 과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사실 피해야 될 것보다 그 이상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하고 배워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은행에서 IB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IB 기능이 이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부분에만 어떤 금융 부분에 어떤 자산이나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권이나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자통법을 통해서 이 증권, 투자은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시장 부분인데요. 대출하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실례로 예를 들면 대출이 거의 100%입니다. 중소기업은 은행 지금 뭐 은행이 대출 안 해서 난리인데요. 네. 정부가 그런지 대출하려고 이제 압력을 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이 제1금융권이라는데요. 예.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여기서 돈이 맡기면 자본시장에서도 어떤 그 숨통이 되는데 자본시장은 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본시장에서 무슨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그 어떤 저 주식시장에 뭐 IPO를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M&A를 통해서 뭐 활로를 모색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 M&A 중개라든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잘 어떤 전망하고 평가해서 포장하고 그거를 또 투자자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저 자금 중개 기능,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역할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의 그 무분별한 어떤 자기자본 투자 그리고 저 빌려서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증권 발행 그리고 중견기업 우수기업의 어떤 기업 평가 모델 발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죠. 이제 골드만삭스를 본따서 또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만들자 뭐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투자은행으로서 어떤 실력과 기능을 강화한 그런 한국식 투자은행 이런 것들의 탄생을 결국 추구는 하긴 해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서프라임 사이트 투자은행이 이제 줄줄이 붕괴되기 전에도 우리도 이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려워지고 뭐 리만브라더스는 아예 없어졌고 이러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쏙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투자은행 기능이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은행 기능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제 자기자본 투자, 그 막 빌려서 하고 자기자본에다가 또 남의 거 돈 빌려다 투자하는 그러다 이제 서프라임 터지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아까 말한 이제 뭐 IPO, 그러니까 주식 공개를 해서 이제 좀 아직 잘 모르지만 성장 유망한 기업을 주식 공개를 해서 투자자에게 연결시켜주고 또 회사채도 발행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제 유명한 이런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거대 기업을 합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 뭐 통신기업과 A통기업, 포스코나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뭐 신일본 제철을 간에 무슨 뭐 주식 교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하면 그 규모가 몇 조 원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0.3~4%만 받아도 그 수익이 뭐 수백억, 수천억에 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수료 장사라는 것은 위험이 없거든요. 그것은 뭐 투자해서 손실이 난 분이 아니고 그 중개를 해주면서 그거에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마치 증권거래소가 주식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야 되고요. 근데 골드만삭스처럼 갑자기 인지도가 있는 세계적인 어떤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많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우선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실버만 삭스부터 키우자. 이게 뭐냐면 뭐 거대하게 무슨 M&A 딜을 할 게 아니라 조그맣게 우리 그 중소기업들 그 중견기업들 유망하지만 아직 그 자금줄에 좀 힘든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을 잘 어쨌든 뭐 공개시켜 준다든지 회사채 발행하든지 그런 자금 중개 역할을 해주면 그러다가 신용도가 쌓이고 레퍼런스가 쌓이면 큰 기업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일본 기술도 많이 연구하고 하면서 차근차근 하면서 오늘의 글로벌 기업이 됐듯이 투자은행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돼야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네. 자, 우리 기업들의 굵직한 기업들은 또 M&A라든가 IPO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우리 증권사라든가 우리 은행들이 주관사가 되지 못하고 외국 기업들의 그 수수료나 그 수익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게 사실은 좀 배 아픈 일이죠. 빨리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통법도 사실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통법은 아까 말씀하신 은행 부분이 너무 이제 비중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증권 부분 이쪽 자본시장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을 키워보자.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네. 그 골자는 뭐냐 하면은 그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동안은 이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별적인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수행할 거니까 증권사 업무는 증권사 업무대로 또 자산 운영을 하려면 자산 운영 업무를 또 금융당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고 금융투자회사라는 걸 만들어 주겠다. 그 이제 2월 4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투자회사 인가를 받으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증권도 하고 그러니까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원스톱으로 인가를 해주겠다. 거기서 다 해라라는 건데요. 단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채사채나 주식이나 이제 투자하는 어떤 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별 증권사나 연결이 됐을 경우에 그 개별 증권사라는 게 이제 대부분 대기업 재벌 계열들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산운용의 어떤 독립성이 포함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옆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방화벽이 쌓여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보완해 날 것이냐 문제점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라는 이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통법은 이미 시행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규제 완화 규제를 풀어놓으면 무조건 이제 금융시장이 잘 돌아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보험업법이 이제 국무회의가 통과됐고 저 국회에 이제 계류돼 있는데요. 보험업에 대해서 지급 결제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결제는 지금 증권사에도 자통법에 따라서 금융투자에서 지급 결제가 허용이 되고 보험사도 지급 결제를 이제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급 결제 부분은 한번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국민들의 돈에 대해서 먼저 보험사나 증권사가 어디 이제 잘못 투자를 했다가 뭐 이렇게 빵꾸 나면 그 이제 공적 자금,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금융 안정성에 이제 시스템이 마비가 올 수 있는 부분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자통법이 금융투자 회사에 지급 결제를 허용해 주는 거 시행하는 거 봐서 이게 무리가 없으면 한 1, 2년 있다가 보험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심사단,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뭐 그냥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은 그냥 슬쩍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어떤 한 건 실적주의에서 너무 움직이는 게 아니냐. 실제로 보험업에 지급결제를 한다고 명시해놨는데 지급결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문제 삼을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국민의 어떤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주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 돈을 어떻게 지급 결제하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를 정확히 밝혀라고 다시 이제 빠꾸해서 그 행정부로 보내겠다는 어떤 예. 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규제 완화도 우리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데 좀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보다 더 치밀한 어떤 그 제도의 보완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이병관 기자께서는 그 꾸자 돌림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빠꾸, 빵꾸. 예, 네, 아침부터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이슈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서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양시장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1157.1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상승한 358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환율이 오늘은 소폭 내리고 있네요. 9시 18분 기준으로 해서 4원 50전이 하락한 1340원 50전으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350원대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일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세 오늘도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